김영년 교수입니다. 오늘은 나에 대한 글쓰기, 나의 눈, 내가 본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글쓰기 살펴보겠습니다. 차례는 내가 본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 내가 본 우리 사회의 문제점 유형,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본 우리 사회의 문제점 예시,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대학생이다. 이 문장은 현재 나의 신분과 정체성에 관한 사실 진술이다. 불과 1, 2년 전까지 나의 간절한 미래형이었으나 대학에 안전 착륙했거나 불시착 중인 지금은 무덤덤한 현재형이다. 8학기에 학사과정을 수료하면 머지않아 애틋한 과거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대학생이라는 이 문장은 유효 기간이 길지 않은 한시적 진술이다. 8학기 동안만 여러분은 대학생인 것이죠. 그 유효기간은 그러니까 8학기라는 뜻입니다. 나는 대학생이라는 또한 주어를 공유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은 포괄적 진술이다. 나의 정체성을 큰 틀로 어선하게 설명할 뿐 정확히 드러내지는 못한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진술, 묘사, 비유, 증명 등이 필요하다. 구체성은 주체성과 창의성을 여는 열쇠이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 무언가를 새로 찾고 만드는 삶은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없이는 불가능하다. 살아가기와 글쓰기의 원리는 늘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온몸으로 라는 점에서 같다. 삶과 글의 주체로서 나는 그냥 대학생이 아니라 어떤 대학생인지 말해야 한다. 막연하고 밋밋한 삶을 형태가 또렷한 삶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적확하고 섬세한 수식어 찾기. 어떤에 들어갈 최적의 말을 찾는 것이다. 어떤 대학생인가 할 때 어떤이죠. 어떤 대학생이 될 것인가. 그러려면 자신을 지독하게 끝까지 들여다보아야 한다. 예컨대 별 생각이 없이 패기 있고 열정적이고 대학의 낭만을 게으름의 권리로 해석하는 공부와 아르바이트와 동아리 활동을 함께하며 어른이 되어가는 중인 학점과 취업에 몰두하는 스스로 찾아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비판은 하지만 대안은 없는 나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등등의 수식어가 어떤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기. 사실에 대한 진술을 가치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 없음을 문제인식으로, 주어진 것을 스스로 원하는 것으로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 더 나은 자신과 삶을 열망할수록 질문은 절실해진다. 질문이 절실할수록 대답은 치열해지며 변화의 가능성도 커진다. 나는 어떤 대학생이 될 것인가? 나는 왜 대학에 다니는가? 나는 대학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학생활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나와 세계를 분리할 수 없으며 분리해서도 안 된다. 나를 성찰하는 일은 세계를 성찰하는 일과 연결되며 나를 변화시키는 일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과 통한다. 수많은 나들이 모여 세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를 성찰하는 글쓰기에서는 삶과 글의 공통분모인 두 가지 능력에 중점을 둔다. 나와 세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설명의 능력과 나와 세계를 가차없이 파고드는
질문의 능력이다. 풍부한 수식어를 찾고 살아있는 팽팽한 좋은 질문을 만들어보자. 내가 본 우리 사회의 문제점 유형을 크게 지난 학기 학생들이 써낸 오달락 에세이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크게 5가지 유행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사회의 산업화의 부작용에 대한 것. 그것이 한 30% 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갈등입니다. 사회적 갈등도 산업화의 부작용하고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떤 대립적인 그런 인간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회적 갈등은 약 26% 정도 그런 글을 써냈습니다.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미디어의 부작용입니다. 디지털 매체가 발전하면서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이 편리하지만 또 많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디어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16% 정도 차지합니다. 그 다음이 의식 구조 문제입니다. 우리 기존의 의식과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의 의식이 이렇게 잘 일치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의식 구조를 변화하는 사회에 잘 맞춰 나가야 되겠는데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쓴 글이 10% 정도 됩니다. 기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일되지 않은 것인데 16% 정도 있습니다. 위 5가지 문제점들은 지난 학기 창의 글쓰기 수강생들이 제시한 내가 본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의 유형입니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가 산업화의 부작용 12명입니다. 그 세부 사항들로는 환경문제가 많았고 취업문제, 노사문제, 자원고갈, 안전불감증 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갈등이 10명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교육 불평등, 남녀 간 또는 이념 간 갈등, 그 다음에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 또 부익부 빈익빈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셋째가 미디어 부작용이 6명의 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 매체의 발달로 인한 부작용을 가리키는데 학생 댓글이나 스마트폰 중독, 어린아이들까지,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스마트폰 중독 일 정도로 워낙에 매체 의존성이 강합니다. 그런 것을 말한다. 네 번째가 의식구조 문제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산업화의 부작용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의식에 관한 문제라서 따로 구분했습니다. 마음충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모들의 문제,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 그 다음에 정경유착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다섯째, 기타는 6명인데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동물 복지에 대한 글이 비중을 제법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성년 범죄, 그 다음에 안락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건강과 질병, 행복과 불행, 시련과 고민, 기억과 상처는 개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도 개인처럼 각가지 문제를 겪으며 방황하고 극복하고 갈등하고 성숙한다. 활기찬 때가 있는가 하면 위축되는 때가 있고
행복한 시절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시기도 있다. 힘든 시련을 꿋꿋이 이겨내는가 하면 지울 수 없는 내상, 트로마죠. 내상에 신음하기도 한다.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안으로 감추는 것도 있다. 사회는 이 모든 일이 시시각각 복잡하게 일어나는 현장이다. 개인의 삶도 예측 불가능하며 파란만장한데 수많은 사람과 조직이 동시다발의 관계를 맺는 사회 현실이 단조로울 리가 없다.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라는 말은 단지 비유가 아니다. 인간이 생명체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살듯이 사회도 그렇다. 유기체에게 활동 정지란 곧 비상사태이며 죽음이다. 거대한 유기체인 사회는 여러 개의 박동하는 심장과 기관을 지녔다. 어느, 문화, 정치, 경제, 관습, 제도, 법, 신념체계, 미학, 스타일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생산이 계속 일어난다. 대학생으로서 사회를 성찰하는 것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만드는 그런 일의 필수 조건이다. 사회 혁신에 참여하며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나의 삶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관계 속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경험으로, 지식으로, 육감으로, 소문으로, 사람들을 통해 책과 영화와 인터넷으로, 봉사활동으로, 여행으로 등 이 파편적인 능력과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이제 나의 눈, 나의 안목을 만들 차례다. 나의 눈은 남의 눈, 남의 안목을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나의 안목은 상대의 안목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남의 눈을 통해 배우며 배운 것을 창의적으로 소화해내야 한다. 남의 눈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시선의 주체가 될 때 내 나름의 안목으로서 내가 내 스스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남의 눈에 의존하지 않고 나의 안목을 잘 갖추고 내가 내 스스로 시선의 주체가 될 때 나는 비로소 내 삶의 주체가 된다. 평생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책을 읽고 학교에 다니고 음식 메뉴를 고르고 직업을 선택하고 투표를 하고 사회적 이슈와 사건을 남의 안목으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는 없다. 시선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되는 일이고 나를 둘러싼 관계의 주체가 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내가 사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독자적인 나의 눈, 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두 편의 글을 읽어보자. 처음 글은 최근에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 중 하나인 안전불감증에 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갈수록 인간의 삶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우리 시대에 거론되는 안락사 법제화에 대한 글이다. 이 사회를 바라보는 자신의 안목, 이런 안목을 가져야만 이 사회를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이렇게 사회를 문제점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나의 눈으로 본 우리 사회의 문제점 예식을 하나 봅시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글입니다. 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다. 그러다가 나는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문제점에 대해 주목했다.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소위 안전불감증이다. 이 안전불감증은 이전부터 우리 사회의 존재해 왔으나 특정 사건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나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안전불감증은 뭡니까?
안전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그런 병적인 정세죠. 불감, 안전에 대한 그런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죠? 그런 그 병적인 정세, 그래서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거죠. 무관심하고 그런 것을 말하죠. 자, 본론 첫 단락을 봅시다. 나는 안전불감증의 사례를 몇 가지 들고자 한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액체 괴물이다. 이 액체 괴물은 겉으로 액체처럼 흘러내릴 것 같지만 두 손으로 잡아당기면 길게 늘어나는 장난감이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액체 괴물에 열광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이 액체 괴물이라는 물질에서 유해 물질이 초과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대부분의 액체 괴물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그에 따라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두 번째, 안전불감증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성면 천장이 있다. 이 글을 쓰는 나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그리고 지금의 대학교까지 성면 천장 아래에서 학창시절과 성인의 일부 시기를 보냈다. 그러니까 학교의 강의실 천장이 성면 천장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성면은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호흡기를 통해서 유입되어 잠복기를 거쳐 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내가 읽은 관련 뉴스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교마다 성면 해체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공사를 끝낸 학교에서도 성면 잔재물이 잇따라 발견되었다고 한다. 성면을 학교 천장에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천장 소재로 성면을 쓰는 것은 이 성면이 불연제죠. 불이 잘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재 시에 불이 위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죠. 그런데 이것이 유리섬유라고 해서 이것이 해체될 때는 아주 미세먼지처럼 이렇게 반짝거리는 그런 유리 섬유 형식으로 이렇게 먼지처럼 날립니다. 그것이 호흡기를 통해서 이렇게 발암물질이 되는 거죠. 마지막 사례로 나는 라돈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라돈은 방사능 물질이죠. 지난해 나는 뉴스를 보다가 일부 신축 아파트에서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되어 입주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사건을 접했다. 라돈은 폐암의 원인 중 하나인데 우리가 사는 집 주변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능을 내는 물질이다. 그런데 이러한 발암물질인 라돈이 신축 아파트의 간이 검사 결과에서 기준치가 넘는 양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관련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돈과 같은 방사능 물질이 신축 아파트에서 검출되는 것은 아파트를 짓는 건축 재료인 철근이라든지 아니면 시멘트를 만들 때 들어가는 가소제 같은 것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을 때 같이 아파트 건물에서 그런 방사능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런 지역에서 나오는 고철이라든지 또 일본에서 그 폐 타이어 같은 것을 수입을 해서 시멘트 가소제로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방사능 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론 부분이죠. 나는 이른바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들과 같은 나이의 학생이다. 이 세월호 사건을 시발점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이 크게 대두되었으며 우리가 이때까지 놓쳤던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나 내가 소개한 사례들처럼 여전히 우리 사회의 도처에 안전불감증은 도사리고 있다. 이 세월호도 사실은 일본에서 배선을 수입을 해서 한국에서 다시 재생시켜서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것이죠. 나는 스스로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이 생활의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안전불감증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두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안락사 반대라는 글입니다. 무르보살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던 중 CRPS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한 남성이 고민 상담을 하는 장면이 나왔다. 이 희귀병을 가진 남성은 평소에 어떤 물건에 닿기만 해도 칼로 살을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다며 그 고통 때문에 심하게는 자살이나 안락사까지 생각해 봤다고 했다. 하지만 안락사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고 몇몇 나라만이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이 방송을 본 후 안락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고민해 봤다. 찬성하는 마음도 반대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마음이 더 컸다. 안락사는 뭡니까? 병에서 치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통제를 놓고 편안하게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먼저 안락사를 통해 생명 유지를 중단하는 일은 생명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다. 생명이란 그 자체로 존엄성을 가지며 인간이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환자들의 생명이 어떤 기능이나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를 살고 있는 인간과 똑같은 인간이기에 같은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로, 안락사가 만약 시행될 경우 악용된 안락사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의사가 내사 상태로 판정할 경우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해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어떤 수단을 동원해 내사 판정 의사로부터 내사 판정을 이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또한 내사 상태가 아니라 단순히 몸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도 가족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환자와 관련해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환자의 병을 지나치게 확대하다 보면 내사상조로 몰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안락사를 시킬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위험성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사 상태에 빠진 환자의 경우 확률적으로 극히 드물긴 하지만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과학적 시각으로 봤을 때 내사 상태에 이른 사람은 죽은 것과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학의 범주에서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학이라는 잣대에 의해 환자의 상태가 회생 불가능한 정도로 심각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간혹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혹 나중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여러 곳에서 찬성과 반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내사 상태의 사람들이나 앞에서 언급했던 희귀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안락사는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안락사가 좋은 제도가 될 수가 있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러나 뭐 회생 불가능하다든지 그런 사람을 생명의 존엄성만 생각해서 계속 경제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존엄하고 안락사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안락사 법제화를 반대한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학생은 지금 반대하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찬성 논리도 얼마든지 설득력 있게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 나름의 눈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런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은 밴드의 질답 채팅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이 클래스 질답 게시판이나 문자로도 질문을 하면 적당한 시간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